안녕하세요. 역사 상상의 한국사 김현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3 대수능 6월 모의평가 한국사 해설 강의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봤죠? 한국사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든가 또는 지역적인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항상 그렇듯이 시험을 잘 봤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존이랑 문제의 유형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때까지 풀어왔던 문항의 어떤 비율, 그러니까 전근대사랑 근현대사의 문항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진 모습이 보이기는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다 이제 해설 강의 다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이런 걸 강조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문제 난이도는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해설 강의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답선지 분석을 제대로 했는가. 선생님이랑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보면서 왜 이게 답이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이건 어떤 인물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또는 이건 어떤 사건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어떤 식이니까 오답이다 라고 했던 거를 제대로 했는지를 맞춰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문제를 한 번씩 훑어볼 건데 일단 1번 문제. 선사 문제가 1번 문제가 아닌 걸 여러분 드디어 이 시험에서 보네요. 그쵸? 우리가 아무래도 전근대 파트가 25%로 일단 문항 비율 자체가 그리고 교과 단원 자체가 축약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사 문제 빼고 고대사부터 1번 문제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 유형은 똑같죠. 항상 삼국시대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국가의 특징인가라고 해서 굵직하게 이 삼국을 비교하는 문제 보통 출제가 되는데 요번 1번 문제에서 여러분 금동대양로 나오고요. 그쵸? 부여 능산리에서 발굴되어 고대 국가인 백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를 일단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백제 금동대양로 여러분 나왔네요. 그러면은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그쵸? 백제는 원래 한강을 기반으로 해서 한성 위례 지역에서 처음에 건국이 됐지만 중간에 우리가 요 한강을 누구한테 뺏겨요? 5세기 고구려한테 뺏기면서 웅진으로 우리가 수도를 천도했고 웅진에서 중흥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중흥이 아무래도 웅진은 도망가서 만든 수도다 보니까 방어에 유리하고 굉장히 여러분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발전에는 불리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6세기 성왕이 사비로서 천도하면서 중흥을 더욱더 끌어올리는 모습 보이더라. 그래서 백제 특징으로 4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1번에 너무 쉽다 그죠? 우리가 고려가 태조 왕건에 의해서 건국되는 거 상평통보 뭡니까? 이건 여러분 조선시대에서도 우리가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던 화폐 모습으로 상평통보 봤었던 거. 홍범14조를 반포할 때 여러분 홍범14조는 일단 보자마자 뭐가 기억이 나야 되냐면 갑오개혁이 기억나셔야 돼요. 우리가 2차 갑오개혁 개혁 강령으로서 홍범14조를 반포하고 갑오개혁이 두 번째 94년 겨울부터 여러분 2차로 이루어졌던 모습. 그리고 제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해서 제가라고 하면 우리가 가라고 하는 우리가 부족장들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부족장들이 자신의 자치적인 행정구역인 사출도를 다스렸던 게 철기시대 국가였던 부여의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다른 거 어떤 나라인지 당연히 구분하셔야 되고 어느 시기인지 여러분들 조금 기억이 나야 되는 것들. 자, 2번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 친구들이. 보통 이제 수업할 때도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작년부터 평가원 문제에서 지역, 그러니까 어떤 시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여러 시기에 나타나는 모습을 꿰뚫고 있는가. 그래서 지역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개성이나 평양 정도 나올 수 있겠다 또는 전주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요번에 조금 어렵게 나왔죠. 충주 지역이 문제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충주라고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중에서 일단 제일 큰 특징은 신립장군이 조선군과 일본군에 여러분 격전을 벌이면서 패전했던 곳. 임진왜란 처음에 터졌을 때 일본 애들이 부산 쪽으로 밀고 올라올 때 부산이랑 부산의 동래성이 함락되고 나서 나름대로 우리가 서울에 있던 군인들을 모아서 신립장군에게 최후 방어선을 설정해라 라고 해서 충주의 방어선을 설정했는데 그 충주 방어선이 결국에 뚫리면서 신립장군은 한금대 전투에서 패배하고 자결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충주 뚫리니까 서울까지 다이렉트로 밀고 올라오면서 임진왜란 때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당하고 선조는 의주로 도망가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그래서 충주를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몽골의 침략에 맞선 하츠민의 항쟁도 있었지. 대몽항쟁의 특징이 뭐였어? 정부는 강화도로 도망가고 하층민들이 내륙에서 여러분 이 몽골군과 항쟁하면서 저항을 하는데 그 수십 년 동안의 대몽항쟁
과정에서 뭐 다인철소, 그러니까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 주민이나 충주 관노비의 항쟁이라던가 이러한 노비나 또는 우리가 초적들, 민중들의 항쟁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충주 관노비 전투 라고 하는 게 대몽항쟁할 때 나왔던 표현이고, 그리고 여러분 오소경 중에 하나래요. 그럼 통일신라에서 수도인 금성이 너무 경주가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우리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5개의 중요한 일종의 광역시 같은 개념으로 미니 수도를 만들었던 게 5개의 미니 수도, 소경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중원경이 충주에 해당하는데, 일단 저거를 보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만주라든지 이런 지역은 해당이 없겠구나. 통일신라 안에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충주를 못 잡아도 제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일단 수원화성이 건설되었어. 그럼 수원화성은 당연히 여러분 수원. 이거는 중요한 게 정조가 만들었던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시험 문제에서 이때까지 정말로 수능 기출에서 정조의 업적을 되게 많이 물어봤어. 정조는 수원화성을 사진 자료로 주고 다음과 관련된 왕해에서 1, 2, 3, 4, 5에서 규장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 정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경인선철도가 서울경자, 인천인자. 당연히 여러분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거니까 서울이나 인천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쵸? 이건 딱 보고 기억나야 되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다. 여러분 1899년에 대한제국 시기 때 우리나라의 최초의 철도로 경인선이 먼저 부설되고, 나중에 경부선, 경의선이 러일전쟁 중에 여러분 착공, 준공 이제 돼요. 참고로 내신할 때 이거 여러분 그렇게 외웠죠. 은하철도 999. 그래서 99년에 철도가 우리가 부설이 된다. 자, 충주고구려비가 건립됐어. 3번 충주고구려비는 떠올라야 되는 게, 고구려가 만들어 놓은 한반도의 유일한 비석이에요. 근데 충주가 한강 밑에 있잖아요. 그쵸? 서울 경기 밑에 충주 지역이니까 고구려가 거기까지 비석을 꽂았다는 건 한강유역을 장악했던 증거다. 그래서 고구려가 장수왕 때 한강유역을 장악했던 우리가 증거로서 우리가 부는 것이 요 충주 고구려비예요. 그쵸? 그리고 제주 4.3, 당연히 제주일 거고,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나타났던, 광복 이후에 우리가 정부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남북 협상과 제주 4.3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모습으로 기억이 나야 되고, 신흥무관학교는 여러분들 무조건 이거 보자마자 뭐 떠올라야 돼요. 단체 중에서 우리가 신민회라고 해서 1907년 애국개몽운동 단체가 교육산업진흥과 함께 독립운동기지를 만주 삼원보에 건립하면서 굉장히 중요했던 이런 독립운동의 모습이 나타나더라. 특히 신흥무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간도 지역, 만주 지역의 삼원보 지역에 있었던 거야. 그쵸? 위치는 만주가 될 거고, 답은 여러분 3번이 됩니다. 됩니까? 자, 그리고 3번 가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죠. 우리가 수능에서 무조건 출제되는 문제가 고려의 4명의 왕, 고려 초기의 태조왕건, 광종, 성종, 그리고 고려 말의 공민왕, 그리고 조선시대 때 6명의 왕, 초기에 우리가 태종 이방원, 세종대왕, 세조, 성종, 그리고 조선 후기에 영정조, 이 10명의 왕들 업적 물어보는 문제는 수능에서 3번까지도 출제되고요. 한 번에 2개 정도, 하나는 무조건 출제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일단 고려 시대에 누구 나옵니까? 광종이 나와요. 여러분이 광종이라는 걸 잡을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과거제를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태조대왕께서 천명을 받아 즉위하셔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문화를 발전시키셨습니다. 그 뒤 우리 과께서 널리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들이셨습니다. 마침 후주에서 여러분 이제 사신 중에서 쌍기라는 자가,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서 귀화한 인물이에요. 후주 지역에서. 광종이 그에게 예빈성사의 벼슬을 주고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광종은 여러분 왕권 강화를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했어. 특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비안검을 하는 모습 보였죠. 우리가 갖고 있던 그 기존에 있던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호족의 불법 노비들을 안검, 검사해서 불법 노비인 경우에 신분을 복구시켜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줌으로써 그들의 군사적인, 경제적인 어떤 기반을 약화시키는 모습. 그리고 과거제를 통해서 신구 세력을 교체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서 충성스러운 관료들을 키우는 모습. 그리고 칭제건원도 하죠. 칭제건원. 황제 칭호를 사용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더라. 광덕, 준풍 이런 게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공복을 제정하더라. 공복은 우리가 신하들이 입는 옷의 복색이니까, 자,
우리가 군대 가도 계급장이 있고, 그리고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도 우리가 항상 체육복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름표의 색깔 있죠. 그거 다 뭐 보여주는 걸 그랬어. 보자마자 어머 선배네, 어머 후배네. 결국에는 위계서열과 군기를 잡는 모습, 그 위에 왕이 있다. 왕권 강화의 모든 어떤 목적이 이러한 정책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답은 4번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 대가야를 병합했다. 이거 보고 답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신라 시대 때 여러분 신라가 6세기의 가야를 완전히 복속, 소멸시키면서 가야 세력을 흡수한다라고 할 때 진흥왕의 업적으로 우리가 가야를 흡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신라 유명한 김유신도 원래 가야 집안의 출신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진흥왕의 업적, 탕평책을 추진했다. 이건 여러분 조선시대 때 붕당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조와 그리고 나중에 정조도 이걸 계승하죠. 영정조가 탕평책을 실시하는 모습 보인다. 자,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조선의 기본법전이자 최고법전이었던 건 조선의 성종. 얘들아, 왜 이름이 성종이겠어? 나라의 법전을 딱 만들었으니까 국가의 체제화 제도를 완성. 일종의 여러분 확립. 문서로 딱 픽스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기틀을 확립했다라고 해서 성종, 그쵸? 국내선에서 평양으로 천도했다. 평양천도는 여러분 우리가 5세기에 장수왕이 고구려의 중흥이라기보다는 전성기를 이끌었던 모습에서 평양으로 천도해서 백제신라를 압박하고 한강을 결국에는 공격해서 장악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장수왕입니다. 그쵸? 자, 4번. 다음 일기에 나타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선조 25년에 외선 수백 척이 부산에 나타나는 소문이 돌더니 저녁나절에는 부산과 동래가 함락당했대요. 그쵸? 거기다가 전라 지역에서 여러분 적선을 불태우면서 이제 수군들이 활약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 명나라 장군이 도와서 평양의 왜군을 공격해 섬멸했다. 조명연합군이 다시 평양을 여러분 수복하면서 일본군을 다시 밀고 내려가는 모습. 그러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임진왜란 얘기가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조선에서 우리가 1592년에 임진왜란 터졌던 거, 그리고 97년까지 임진왜란 전개될 때 여러분들 중간에 무슨 일 있었습니까? 수군과 함께 원래 전쟁의 어떤 그 양상을 바꿨던 모습에 의병의 활약하면서 배웠던 거 기억날 거예요. 특히 곽재우 장군은 우리가 임진왜란 때 처음으로 경상남도 의령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의병을 일으키면서 홍희 장군 들어봤죠? 여러분 홍삼 아저씨 말고 홍희 장군 곽재우라고 해서 의병 활동했던 모습.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뭐냐 봤을 때 일단 별무반이 편성됐다. 이거 보자마자 어느 나라인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고려 시기 때, 그쵸? 고려 중기에 특히 별무반은 뭐 때문에 여러분 만들어졌어? 여진정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쵸? 윤관의 건의에 따라서 만들어졌던 게 신기군, 기병과 신보군, 보병과 그리고 여러분 항마군이라고 해서 승병으로 구성된 별무반이 편성되더라. 이 별무반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더라. 기억납니까? 자, 김원봉이 의열단을 조직했다. 여러분, 의열단은 우리가 의열 활동하는 단체로서 일종의 여러분 폭탄 투척이라든지 이런 습격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국권을 다시 되찾기 위한 노력을 했던 거죠. 이 의열단은 1919년 만주 지역에서 김원봉 선생이 만들었던 거고, 여기서 활동했던 인물 중에서 여러분 나석주가 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했다. 또는 뭐 김익상, 김상옥 이런 인물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일제강점기죠. 그쵸? 자, 그리고 강감찬이 귀주에서 적군을 대파했다. 여러분, 강감찬의 귀주 대첩, 이거 어느 나라 때예요? 고려시대 때 우리가 고려 초기의 모습입니다. 선생님이 잠깐만 간단하게 기억을 조금 해보면 고려 같은 경우에 여러분 건국하고 나서 고려가 나중에 멸망할 때까지 1392년에 멸망할 때까지 우리가 1170년에 있었던 무신정변 뺨 하고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것 기준으로 전후기를 나눌 때 고려의 전기에서도 특히 초기에는 누구랑? 이 적군이 여러분 누구예요? 거란과의 분쟁이 발생했었죠. 이 거란과의 분쟁에서 1차 거란 침입 때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육주 획득했던 거고, 2차 침입은 사실 시험 문제 단독 문제로 못 나올 내용이고, 3차 침입에서 여러분 강감찬의 기주 대첩이 있었던 겁니다. 그쵸? 그 이후에 거란이 또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천리장성을 축조해서 대비했는데 갑자기 12세기에 누가? 여진이 매우 성장하면서 고려랑 충돌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방금 봤던
했던 1번에 별무반을 편성해서 우리가 동북구성을 축조했는데 동북구성을 반환해달라는 요구 때문에 돌려줬다가 그들이 금을 건국하고 매우 성장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금한테 사대를 하게 되는 모습이 보였던 게 고려 중기의 모습이었고, 고려가 여러분 후기로 넘어가서는 어느 나라랑 분쟁이 생겨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13세기 징기즈칸 몽골 애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몽항쟁을 했던 것이 참고로 김윤후 장군이 가장 유명하고요. 몽골군 사령관 살리타를 사살하는 모습, 또는 강화도로 도망가서 여기서 우리가 대몽항쟁하는 모습, 그리고 2번에서 봤지만 우리가 하층민들의 봉기가 매우 강하다.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거, 결국에는 이 강화도에서 무신 정권이 붕괴되고 문신들을 중심으로 몽골한테 우리가 뭐 하자? 일단 항복하자 라고 해서 개경 환도를 결정하면서 개경이 환도가 되고 원간섭기로 들어갈 건데 우리는 끝까지 원한테 고개 숙일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대몽항쟁을 계속 하는 애들이 있었겠죠. 걔들이 누구예요? 삼별초더라. 그래서 삼별초가 근거지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이 대몽항쟁을 전개했던 게 13세기 얘기입니다. 그쵸? 이 얘기 쌤 왜 썼는지 알죠? 요것도 그래서 고려 시기의 얘기고요. 이거는 고려 후기의 모습이더라. 요거 여러분 당연히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묘청이 난을 일으켜, 여러분 12세기에 고려 중기 때 묘청이라고 하는 인물이 난을 일으키죠. 서경천도 주장하다가 실패하니까.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위, 연호를 천개, 군대를 천견 충의군이라 하였다. 왕이 누구를 원수로 삼아서 관군을 보내서 얘를 평정하도록 만들었대요. 그럼 묘청의 난을 진압했던 인물, 여러분 누굽니까? 묘청의 난이 왜 일어났어? 고려 중기 때 문벌귀족 사회가 너무 문벌 중심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런 어떤 문벌귀족들을 비판하면서 신진관료였던 묘청 정지상 같은 인물이 왕권을 강화하고 개혁하자라고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묘청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문벌귀족이 이걸 진압하면서 요 묘청의 난은 실패로 끝난다. 문벌귀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종시기 때 활약했던 김부식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대표적인 역사학자이자 그리고 독립운동가였던 신채호 선생이 이 묘청의 난을 평가하면서 서경전투는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고 묘청은 국풍을 대표하고 김부식은 한학이라고 하는 걸 대표한다. 김부식은 문신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학파들이죠. 그쵸? 유교 공부를 한 독립당과 사대당의 싸움이며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문벌귀족들은 한학 그리고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세력으로서 개혁의 여론 굉장히 보수적이다. 자, 묘청은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다라고 해서 묘청의 난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여겼던,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사상에 유교에 굴복했다라고 하는 신채호 선생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김부식이라는 건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요 표현도 신채호 선생이 했던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김부식에 해당하는 거는 뭡니까? 4번이 되겠죠. 고려 중기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최고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고려 중기 중요한 사서로 배웠죠. 자, 1번에 수선사결사. 여러분 수선사는 딱 보자마자 누구 떠올라야 돼요? 고려 후기의 진울. 그쵸? 무신집권기 때 우리가 이제 너무 불교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때 스스로 우리가 불교의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승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다. Back to the basics. 우리가 일종의 어떤 독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고 했던 게 진울입니다. 진울이 수선사 결사를 여러분 주도하면서 선교일치를 주장하면서 강조했던 교리가 뭐였습니까? 도노, 점수. 이거 기억나야 돼요. 그리고 정의, 쌍수. 이게 고려 후기의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모습이죠. 그쵸? 자, 그리고 조선혁명선언. 이거 여러분 누굽니까? 신채호 선생이죠. 그죠?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걸 행동 강령으로, 이제 행동 지침으로 항상 품에 안고 다니던 애들이 누구였어요? 의열단이죠. 아까 봤던 그 의열단이라고 하는 요 의열단체가 실제로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일종의 행동 지침으로 삼았었던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1920년대 모습이에요. 그쵸? 한인애국단을 이끌었다. 여러분 한인애국단은 1930년대에 김구 선생이 만든 단체로서 의열단체입니다. 20년대 활동했던 단체고 30년대 활동했던 단체죠. 한인애국단 참고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이 만들었고 여기 단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이봉창 선생과 윤봉길 선생이죠. 기억나야죠. 자, 그리고 척화비를 건립했다.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 끝에 신민양요 끝나고
이제 저놈들이랑 우리가 상종을 못하겠다. 그래서 전국에 꽂은 비석이죠. 그쵸? 자, 6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엄행수는 종본탑 동쪽에 살았는데 마을 안에 똥 치는 일이 생업이었다. 한양 도성 주변 왕십리에 무와 살구지에 순무, 연희궁에 고추, 마늘, 고추 나왔어요, 여러분. 그쵸? 미나리, 이태인의 토란 등의 채소는 가장 좋은 땅에 심는데 엄행수에 똥을 가져다 써야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었다. 남쪽 지방이나 북쪽 지방이나 벼농사 짓는 방법이 똑같아. 아, 모내기법이 남부가 아니라 여러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구나. 거기다 심지어 쌤이 고추라든지 이런 거 동그라미 쳤던 거 있죠. 순무, 무 이런 거 다 상업적인 작물 재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모내기만을 위주로 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모내기법이 일상화돼 있고 상업적 작물 재배가 나타난다. 심지어 고추는 우리가 조선 후기에 우리 한반도에 처음 들어온 작물이죠. 이때 담배, 고구마, 감자, 고추 이런 것들이 처음 들어와요. 그쵸? 조선 후기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조선 후기 때 농촌에서의 상업적인 작물 재배가 확대되고 벼농사에 있어서도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매우 생산량도 많고 노동력은 절감되고 이모작이 가능한 농법이 확산이 되면서 분홍들이 일부 성장하고 농민들이 분화되는 모습 보였던 거. 조선 후기. 그쵸? 그럼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거 답은 5번 되겠네요. 그쵸? 쉬워요. 그쵸? 근데 삼백산업이란 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어느 정부인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현대사에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승만 정부 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삼백산업이죠. 그쵸? 이때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미국의 잉여농산물이라고 하는 무상 원조를 바탕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 들어오는 게 보통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우리가 밀가루, 그러니까 제분, 그리고 설탕, 제당, 그리고 여러분 면방직, 목화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하얀 색깔을 바탕으로 소비재 산업이 발달하는 것이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쵸? 1950년대 모습이에요. 새마을운동이 추진됐다. 새마을운동은 뭡니까? 60년대 경제성장을 시작한 박정희 정부 시기 때 너무나도 도시와 농촌 간의 농가소득의 격차, 이런 농가소득의 어떤 저하 이런 것 때문에 농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저고가 정책이 굉장히 농민들이 힘들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농촌의 현대화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추진을 하면서 박정희 정부 시기 때 했던 농촌 현대화 일종의 운동이자 캠페인 운동으로 전개됐던 게 새마을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쵸?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됐다. 전민변정도감 뭡니까? 그쵸, 여러분? 밭과 민들을 변정, 판정하는 기구입니다. 이게 신돈이라고 하는 판사에 의해서 운영됐던 기구죠. 고려의 공민왕이 고려 말에 원간섭기 때 성장했던 권문세족들을 혁파하기 위해서 권문세족들이 갖고 있던 노비들을 이제 불법 노비들을 찾아서 신분 복구시켜주고 뺏긴 토지들을 다시 여러분 돌려주는 거였죠. 고려 초에 광종이 했던 노비안검과 같은 형태지만 목적도 똑같죠. 왕권 강화. 그거는 우리가 광종의 모습은 호족들을 견제, 요거는 권문세족을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그쵸? 자, 노급이 지급됐다. 여러분, 노급은 뭐예요? 우리가 고대에서 통인신라까지 지급되던 뭡니까? 삼국시대부터 통인신라까지 지급되던 수조권 지급하는 월급 토지입니다. 그쵸? 이 노급을 없애면서 관료전이라는 걸 지급했던 게 통인신라 신문왕이 업적으로 중요하게 배웠던 거죠. 그죠? 자, 7번. 가, 나 사진이 촬영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확실히 근현대사 문제가 좀 많아요. 그쵸?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일단 미국 군함위의 조선들이라고 해서 신미양요 여러분 나옵니다. 신미양요는 연도까지 여러분이 구분은 못하겠지만 사실 그거까지 외울 필요는 없죠 사실. 근데 1871년이에요. 선생님이 이걸 연도를 쓰는 거는 그냥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흥선대원군 집권기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쵸? 그 정도 12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강력한 아빠였던 흥선대원군이 63년부터 73년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기라는 게 나타나고 요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나타납니다. 그쵸? 자, 미국에 파견된 조선사절단이에요. 그러면 발음이 안 되네? 조선사절단이래요. 그쵸? 그럼 여러분 얘들이 일단 누군지 여러분이 아시면 좋은데 보빙사라고 하는 사절단입니다. 우리가 1882년에 그 전에 강화도 조약 체결해 놓고 서구열강이랑도 조약을 체결해야겠다라고 해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최초의 서구열강 중에서 근대적 조약을 체결했던 나라가 미국이죠. 그죠? 그 미국이랑 82년에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하면서 이제 문호를 열거든? 그래서 미국이랑 수교한 데에 대한 답방 형태로 우리가 보냈던 게 84
13년에 민영익이라든지 유길준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보빙사절단이 파견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연도는 썼지만 여러분이 연도까지 모르더라도 흥선대원군 집권기에서 우리가 문호를 여는 시기 중간에 들어가는 게 뭐냐 이걸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 답은 1번이에요. 쌤이 1번을 해설을 해줄 텐데 나머지가 왜 아닌지를 먼저 보자고요. 일본군이 간도참변을 일으켰대요. 여러분 간도참변이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죠. 참고로 일제강점기에서도 정확하게 말하면 1920년이거든? 왜냐면 여러분 1920년대는 우리가 독립군들이 무장투쟁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초의 독립군들이 20년대 만주에서의 투쟁이었던 봉오동 전투와 그쵸? 그리고 봉오동 전투 다음에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1920년에 만주 지역의 독립군의 전투가 일어나고 이거에 대해서 일본이 패배하고 나서 보복 형태로 일본이 이거 둘 다 졌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복 형태로 하는 게 간도참변입니다. 1920년에서 21년에 있었던 간도 지역의 한인마을 방화 학살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1920년의 일이에요. 그죠? 자, 3번에 프랑스군이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했다. 이거 답한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이건 알잖아요. 병인양요 다음이 신미양요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병인양요식이니까 우리가 프랑스군이랑 싸웠던 거는 병인양요식이니까 요거는 신미양요 앞에 거예요. 해당 사항 없죠. 그쵸? 자,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 요거. 저령도가 뭡니까? 부산 가면 있는 영도라고 하는 섬을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근대 시기 때 땅 빌려줘 우리 거기 쓸 거야 석탄 창고 부지로 라고 해서 저령도 조차 요구를 했었던 거를 우리가 반대해서 철회시킨 거. 그럼 여러분 봐봐. 러시아가 우리한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관파천이라는 것 때문에 고종의 신변을 러시아가 보호해주고 그리고 사실 고종이 환궁을 바로 해서 경운궁으로 와서 대한제국을 만들지만 그것도 러시아가 경비를 서줬단 말이야. 그러면 아관파천 그리고 대한제국 이 시기 때 러시아가 우리나라한테 각종 이권을 요구할 때 그 이권 요구에 반대하면서 이제 딱 요 같은 시기 때 있었던 독립협회가 그러한 것들을 반대하는 종로에서 집회를 열었던 게 만민공동회고 만민공동회의 그 반대 투쟁에 따라서 반대 운동에 따라서 결국엔 러시아가 철회했던 요구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랑 같이 연결해서 아관파천과 대한제국 시기 때 러시아의 모습과 우리가 같이 시기를 같이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오페르트가 남현군의 묘를 도굴 시도하였다. 여러분 흥선대원군 때 우리가 기억나요? 병제, 병오신 외웠던 거. 병인박해 다음에 제너럴 셔머노라고 하는 미국 상선이 대동강 유역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우리한테 통상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면서 행패 부리고 우리가 미국 상선 불질렀던 것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 그리고 이 병인박해 때문에 프랑스 애들 로즈 제독이 쳐들어오는 게 병인 양요. 이게 1866년이죠.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미 양요라고 하는 게 일어났던 게 흥선대원군 통상수교 거부 정책 시기 때입니다. 병제, 병오신, 오페르트 도굴 사건도 신미 양요 이전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해당 사항 없더라. 자, 김홍집의 조선책략을 들어왔다. 여러분, 김홍집이 조선책략이란 책을 들고 들어왔대. 자, 김홍집이 일단 일본에 갔어요, 여러분. 김홍집이 일본의 강화도주와 우리 체결했으니까 일본의 근대문물 시찰하러 근대 시기 때 초기에 우리가 이제 80년에 수신사라는 거 들어봤죠? 일본의 사절단을 파견했을 때 김홍집이 가요. 그리고 김홍집이 그 수신사로 갔다가 들고 들어온 책이 조선책략이란 책이고 조선이 취해야 될 전략이 뭐냐? 조선은 러시아가 남하할 때 필연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 먹힐 수밖에 없다. 그럼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조선이 취해야 될 전략은 뭐냐? 친중, 결일, 연, 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종이 이 책에 감화받아 so impressed 해가지고 여러분 미국이랑 조약 체결했던 게 조미소 통상조약이고 그 결과 보빙사를 파견했죠. 그럼 중간에 미국과 조약 체결하는 것이 요 사이 들어가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게 의외로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시기를 정확하게 안 잡으면. 그쵸? 그래서 요 문제가 굉장히 다른 기출에 비해서 선지가 굉장히 가깝게 있어서 좀 오답을 많이 유도하는 문제였구나. 조금 꼼꼼하게 해야겠다. 자,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가 뭔지 볼게요.
국가 등록 문화재가 됐대. 어떤 편지가. 번거로운 인사말은 접어두고 동생 광팔 보시게. 우리가 왜군에 맞서 오랫동안 싸운 것은 나라의 입은 은혜를 갖고자 함이라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자리 잡는 고초가 이루다 말할 수 없다네. 근래 사정이 그전보다 어려워서 또 한 번 돈과 비단을 인편에 보내주길 청하니 잘 보살펴주게, 잘 살펴보내주게. 가보년이래요, 여러분. 가보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고보농민봉기, 보고간민 재폭고민을 내세워서 뭐에 참여한 개인의 편지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걸 여기서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고부농민봉기라고 하는 게 전라도 고부 군수 때문에 농민들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처음에 밀란이 일어났다가 이걸 해산하고 나름대로 처음엔 자진 해산을 하고 이거를 정부에서 수습하기 위해서 안핵사를 보냈는데 그 안핵사가 농민들을 괴롭히니까 농민들이 1차 봉기했던 게 동학농민운동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 힌트도 줬죠. 농민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걸 잡을 수가 있어요.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에 1차 동학농민운동, 그래서 반봉건적인 성격에 따라서 농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어떤 탐관오리의 수탈 때문에, 그리고 뭐 안핵사 같은 인물의 어떤 농민들을 괴롭히는 것 때문에 들고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동학농민운동이 1차 봉기했을 때 전주까지 먹고 나서 정부가 수습이 안 되니까 청군도 불러오고 텐진조약 따라서 일본까지 따라오니까 해산하기로 했죠. 그래서 1차 봉기는 사실 자진 해산하면서 끝났단 말이야. 정부랑 농민군이 극적인 타결을 통해서 개혁을 해주기로 하고 정부에서 나름대로 교정청 설치하면서 농민들도 그럼 우리 해산할 테니까 이런 거 해줘라고 요구했고 정부가 해준다고 하니까 해산을 하면서, 근데 지금 전라도는 난리가 났으니까 우리끼리 자치적으로 민심 수습을 하면서 개혁을 하겠다. 집강소 설치하면서 해산을 했다고. 근데 해산했으니까 집에 우리가 가라고 청나라랑 일본한테 철수 요구를 하는데 일본 애들이 철수 요구를 거부하면서 경복궁을 습격하고 내정 간섭, 가보 개혁을 실시시키면서 청일 전쟁을 일으키니까 일본군 타도를 목적으로 2차 봉기가 일어나는 게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잖아요. 그게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실패로 끝났지만, 그래서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그 중간에 가보개혁이 있었던 내용을 보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죠.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농촌자치기구입니다. 그렇죠? 자, 보완회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여러분, 보완회라는 단어는 사실 단독 문제로 나오진 않지만 오답선지로 매우 많이 나와. 그렇죠? 보완회가 누구냐면 연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못 외우더라도 국권 피탈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국권이 여러분 풍전등화 상황에서 주권 박탈되기 전의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힘을 좀 키워보자라고 했던 애국계몽운동 단체 중에서 특히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황무지 개간권이라고도 하죠.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투쟁을 벌였던 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공해요. 그리고 애국계몽운동 단체 중에 보완회 말고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긴 없네요. 대한자강회라는 것도 있었죠. 대한자강회가 했던 건 특히 고종 퇴위 반대 운동을 했고,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나중에 1907년에 만들어지면서 거족적으로 애국계몽 운동이 매우 큰 규모로 이제 광범위하게 여러분 나타날 겁니다. 자, 일단 순종의 장래일을 기해서 일어났다. 순종의 장래일은 언제? 여러분 일제강점기 얘기죠. 그렇죠? 참고로 1926년에 순종이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순종 장래일에 맞춰서 만세 시위가 준비됐던 게 60만세 운동입니다. 그렇죠? 60만세 운동은 좌우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함께 했기 때문에 매우 큰 어떤 의미가 있고, 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우리 같이 손잡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좌우연합단체인 신간회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4번 조사시찰단. 요거는 우리가 근대 초기 때 일본에 파견됐던 사절단입니다. 그렇죠? 근대 문물을 시찰하기 위해서 일본에 수신사도 보내지만은 조사시찰단이라고 하는 게 80년대 초기에 가죠. 청나라인 영선사, 그리고 미국에는 아까 보빙사. 그렇죠? 자, 원산 총파업. 여러분 원산 총파업은 일제 강점기예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1929년에 있었던 거고, 원산 총파업은 노동쟁의입니다. 그렇죠?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답은 3번. 자, 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세기 초에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표현한 그림을 찾아 그려보고 그림이 표현하는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래요. 이 그림은 미국의 잡지에 실린 사파를 토대로 그렸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러시아와 일본의 강화를 주선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럼 봐봐. 미국이 중간에서 러시아랑 일본이 싸우는 거를 중재했대요. 그쵸? 러시아와 일본이 이때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럼 당연히 여러분 러일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러일 전쟁은 여러분 우리가 참고로 04년에서 05년 전개가 되는데 이 러일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어? 그쵸? 일본이 승리했죠?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그 전에 청일 전쟁으로 청나라까지 발라놓고 러일 전쟁으로 이제 러시아까지 발라놓고 이제 한반도를 놓고 경쟁할 대상이 없어. 독점적으로 한반도를 먹어 들어가는 것이 러일 전쟁 끝나자마자 몇 달 안 있어서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외교 주권이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착착착 고종도 퇴위당하고 그리고 뭐 군대가 강제로 여러분 해산되면서 1907년에는 한일 신협약으로 또는 뭐 차관 정치가 실시되면서 그리고 사법권, 경찰권까지 박탈당하고 1910년에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면서 결국에는 주권 박탈되더라. 그럼 여러분 일단 우리가 그 결과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하였고 곧이어 을사늑약 체결하는 모습. 답은 2번이 되겠죠. 됩니까? 자, 청과 일본 양국 군대가 한반도에서 철수했대. 여러분 요거 딱 보는 순간 이게 무슨 조약에 의해서 나타나는지를 알면 참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갑신정변 결과 체결되는 조약 중에서 텐진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참고로 갑신정변 이전에 이모군란 때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청나라 군대와 그리고 이모군란 때 일본은 공사관이 피해를 받으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는 조선의 군대 못 믿겠다. 일본 공사관 경비만큼은 우리 일본군이 하겠다라고 해서 이모군란 끝나고 일본군까지도 한반도에 주둔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끝나고 청군, 일본군이 다 들어와 있어. 그 상태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니까 갑신정변 때 둘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뻔하니까 둘 다 이건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 하자? 군대를 빼자. 갑신정변 끝나고 같이 나가자라고 해서 텐진조약 체결해서 공동적으로 철수하는 모습. 그리고 철수하고 나서 나중에 만약에 한반도에 누가 군대 보내면 서로 쌍방 알려주자라고 하는 조약이 텐진조약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동학농민운동 때 우리가 청군 불러왔을 때 일본 애들이 그거에 의거해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텐진 조약의 내용이고 갑신정변 결과예요.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가 개최됐다. 여러분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는 광복 이후입니다. 그렇죠? 광복하고 나서 우리가 바로 정부 수립을 못하고 우리나라에 미군정이랑 소련군정이 있는 상태에서 한반도를 어떻게 할지 미 영수가 같이 모스크바에서 논의했고 여기서 결정되는 게 신탁통치안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거문도 사건은 우리가 연도로 치면 85년에서 87년인데 여러분 연도까지는 몰라도 괜찮고요. 봐봐. 이모군란이 개항 초기 때 있죠. 이모군란이 청에 의해서 진압되면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내정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러니까 청의 내정 간섭이 싫었던 특히 급진개합파 세력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갑신정변을 일으키죠. 여러분들. 갑신정변. 쌤이 지금 고민했어. 이것까지 설명을 다 해야 되나? 그럼 여러분들이 머리 아플 텐데라고. 여러분 82년, 84년에 갑신정변까지 여러분 일어나고 나니까 이것도 청에 의해서 진압되잖아요. 청나라가 둘 다 우리나라 내정 간섭을 너무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을 하니까 조선 정부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의 내정 간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칠러 정책, 러시아랑 친구 먹는 정책을 하니까 러시아 나발을 싫어했던 영국이 거문도 사건을 일으키는 모습이고 이때 국내에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농촌 사회가 계속 개항 이후에 막 식량 유출 심각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나라 놓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네. 그래서 농민들이 힘드니까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는 게 동학의 확산이고 동학농민운동이 그 뒤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흥선대원군 시기 때 아까 전에 병제, 병오신 할 때니까 전혀 해당 사항 없죠. 그쵸? 10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담배 석 달 먹지 말고 동맹 발기하던 날에 나라빚을 갚아보자. 전국 동포 호응하여 불당기듯 일어나니 사랑한다 우리 동포. 여러분 단연 금연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살리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빚을 갚자 1907년에 있었던 거. 이거 뭡니까? 1907년에 대구 서상돈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처음에 나타났던 국채보상운동. 그쵸?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연, 금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비 1,300만 원을 갚아서 어쨌든 우리가 경제적 예속화를 벗어나자라고 했던 건데 이게 뭐 성공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수능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러한 서상돈의 글 같은 것들이 논설, 사설 이런 것들이 매우 많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거는 언론지의 역할이 컸다.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영국인이었던 베델과 그리고 양기탁 선생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던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언론지를 중심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더라. 답은 4번인데 요 대한매일신보랑 국채보상운동 연결하는 건 너무 많이 나왔고 자주 나오고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한일 학생 간의 충돌로 발생했다. 이거는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그쵸?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 민족운동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이거는 특히 신간회라고 하는 요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확산된 거는 노동운동인데 전태일의 분신 사건이 여러분 1970년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있었던 거 기억을 조금 해주세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경제성장이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그 저고가 때문에 나타나는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새마을운동 그리고 저임금 때문에 발생하는 게 전태일의 분신사건을 계기로 노동운동이 격화되는 모습 연결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한국중앙총상회 결성으로 참고로 한국중앙총상회는요. 상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중앙에 있는 상인들의 모임이래요. 거기다 황국이래. 뜻을 잘 봐 얘들아. 황국이라고 하면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죠. 그럼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는 무조건 대한제국밖에 없어 우리나라에. 그쵸? 그래서 대한제국기 때 중앙에 있는 상인들이래요. 아, 중앙 시전 상인들의 모임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고로 1898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연도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대한제국기 때 외국 상인들이 상권을 잠식하니까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시전, 서울에 있는 시전 상인들의 활동의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거랑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쵸? 99년대에 대한 차별에 반기를 줬다. 이거는 이모군란. 그쵸? 1882년에 이모군란. 자, 11번. 밑줄 치는 황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황제국 하면은 대한제국밖에 없죠 뭐. 광무원년 10월 12일은 그럼 여러분 광무가 대한제국의 연호란 거 우리 알 거고요. 대한제국 시기 때 있었던 개혁을 그래서 우리가 광무개혁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자, 조선이 자주독립한 황제국이 되었다. 백성으로서 어찌 감격한 생각이 한이 나겠는가. 환구단에서 황제즉위식 열죠. 고종 황제가. 자, 만조백관의 예복을 갖추고 경운궁에 나가 경운궁에서 이루어졌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관파천했던 고종이 경운궁, 덕수궁으로 환궁하면서 대한제국을 만들죠. 그러면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은 답은 뭐가 되겠어요? 지게발급.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출제가 됐고 우리 문제풀이에서도 여러 번 봤어요. 그쵸? 광무개혁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게발급입니다. 그쵸? 1차 가보개혁하면 무조건 신분제 폐지가 제일 중요하고 2차 가보개혁하면 교육 입국 조서가 제일 중요하고 을미개혁하면 무조건 중요한 게 단발령이고 광무개혁은 지게발급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골품제를 운영했다. 웬일이니? 그쵸? 신라와 통일신라. 신라의 모습이에요. 개경을 수도로 삼았다. 이게 웬일이니 여러분? 고려 문제가. 그쵸? 자, 그리고 인조반정으로 성립됐다. 인조반정이 뭡니까? 광해가 축출되고 여러분 인조가 왕으로 옹립되면서 서인정권이 수립됐던 게 인조반정이죠. 1623년 조선 후기. 국민대표회의, 여러분, 국민대표회의. 요게 여러분 어디에서 했던 겁니까? 이게 1923년 사건인데 연도보다도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부에 분열이 발생하면서 이 내부 분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게 수개월에 걸쳐서 국민대표들이 함께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해서 문제를 논의했지만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안에서 창조파, 임시정부 없애고 새거 만들자. 신채호 선생 중심으로 개조파, 안창호 선생 중심으로 어떻게 3.1운동이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의 결과 만들어진 임시정부를 없앨 수가 있어. 문제가 있으면 고쳤으면 되죠. 창조파, 개조파가 대립해서 결국에는 다 이탈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경로당이 됐다. 그게 여러분 5번의 모습입니다. 됩니까? 자, 12번.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종이 돌아가심에 많은 소문이 전국에 퍼졌다. 여러분 고종 독살설을 계기로 나타났던 게 뭡니까? 3.1 운동이죠. 물론 그 이전에 여러 계기가 있어요. 28 독립선언이라고 해서 도쿄에서 대한의 청년들과 여러분 대한의 아들, 딸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잡혀갔던 거. 그게 특히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고종이 심지어 이제 독살당하고 그리고 1920년대 전반에
초기 때 특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민족 자결주의가 제창이 되면서 약소국들의 민족운동이 자극된 그런 속에서 여러분 3.1운동이 발생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3월 5일이라는 날짜까지 주고요. 그쵸? 오늘 3월 1일까지 줬네요. 그럼 여러분 이거 아이고 3.1운동 1919년에 그쵸? 3.1운동의 제일 중요한 결과가 뭐였어요? 그쵸? 임시정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했던 이유가 뭘까? 민족의 어떤 구심점, 체계적 지도부가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3.1운동 결과 임시정부를 수립을 시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통치 방식의 변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일제가 통치 방식의 한계를 느껴서 20년대 문화 통치가 표방되는 모습과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연결할 수 있을 거고 만민공동회는 뭡니까? 요거 여러분 아관파천 시기 때 만들어졌던 독립협회. 그쵸?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 그리고 나중에는 정부와 함께 관민공동회까지 여는 모습.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위원회는 광복 이후예요. 그쵸? 우리가 광복 이후에 바로 정부 수립 못하고 사회주의, 민족주의 계열이 대립할 때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여운형과 김규식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중도 인물들을 중심으로 갑오개혁이 추진되는 배경이 되었다.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갑오개혁이 여러분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을미사병과 단발령, 우리 국모를 시해하고 머리털을 풀베듯 베어버리니 라고 하면서 의병이 제창됐던 게 을미의병, 구한말 최초의 1895년의 의병의 모습입니다. 그쵸? 답은 5번. 자, 13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작년에 실제로 뉴스에서 본 친구들도 있을 거야. 작년에 한국사 고1 내신 문제가 굉장히 이게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돌아온 거죠. 홍범도 장군.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누구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대요. 그의 유해는 추모 기간을 거친 후에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한말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그는 나중에는 여러분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1920년 6월과 10월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만주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군 활동입니다. 그쵸? 특히 홍범도 장군이 대한 독립군을 이끌면서 이 대한 독립군이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유인해서 섬멸했던 모습. 그리고 이 대한독립군뿐만 아니라 청산리에서는 참고로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이러한 독립군들의 연합부대가 이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6일 동안 10차례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큰 승리를 거둬내더라. 이게 1920년 사건이에요. 그쵸? 이 인물이 연해주로 나중에 건너가서 소련의 강제이주 정책에 의해서 여러분 30년대 스탈린에 의해서 연해주 지역에 있던 고려인들이 여러분 중앙아시아로 넘어가면서 가레이스키 들어봤을 거예요. 자, 홍범도 장군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이게 2번일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을 못하도 아마 풀었을 겁니다. 왜냐면 다른 건 시기상 맞지 않잖아요. 그쵸? 시무 28조 웬일이니 너무 쉽다. 그죠? 고려의 성종에게 최승로가 여러분 건의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시무 28조에 따라서 유교 이제 통치 이념을 확립한다든지 지방관 파견하는 모습. 강동육주. 여러분 이거 뭐예요? 고려 시기 때 우리가 아까 강동육주는 언제? 서희의 외교 담판을 통해서 고려 초기 때 10세기 때 욕한 거 아니에요? 10세기 때로 나타났던 모습.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다. 인천 상륙작전은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그 한국전쟁 1950년부터 53년까지 여러분 우리가 6.25 때 나타나는 모습. 그쵸? 상하이 홍커공원의 의거를 일으켰다. 누굽니까 여러분? 그쵸? 한인 애국단의 단원이었던 윤봉길 선생이 상하이 의거를 일으키면서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면서 상하이를 먹은 일본인들이 상하이 사변의 승리와 거기다가 그때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 파티날 거기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윤봉길 선생이 폭탄 투척했던 게 나타나죠. 이거 여러분 30년대 창고의 모습입니다. 그쵸? 답은 2번. 자, 14번. 밑줄치니 운동에 대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생활에서 산업의 기초가 파괴되면 조선 사람의 생활과 인격 역시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니 빈부를 막론하고 우리가 산업의 권리를 장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 살림 내 것으로 그냥 보자마자 뭡니까? 실력 양성 운동 중에 우리가 이것만 쓰자. 물산 장려운동이 나타났던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국내에 있었던 민족운동 중에서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이것과 함께
교육과 산업진흥을 도모하려고 했던 게 여러분 실력 양성이잖아요. 산업은 물산장려, 그리고 교육은 밀립대학 설립운동 나타났던 거. 그래서 그게 20년대의 국내 민족운동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거든.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그쵸? 평양에서 조만식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이 내 살림 내 것으로, 뭐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물산장려 운동이고, 여러분 요거 읽어보시면 답은 3번밖에 안 되고 그냥 독해 문제죠. 그쵸? 남북협상은 김구 선생이랑 김규시 선생이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통일정부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고, 당백전은 뭡니까? 흥선대원군이 그치, 경복궁 중건할 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고액화폐 찍어냈던 거죠. 물가 폭등시켰던 거. 대동법 뭡니까? 광해군이 토산물이라고 하는 현물을 징수하는 세금제도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박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동한대잖아요. 특산물 동네마다 다 다른 거, 그냥 쌀로 통일할게, 쌀로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대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세제도, 그러니까 조세제도의 개혁, 일종의 공납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쌀로 징수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던 거. 이걸로 인해서 나라에서 상품화폐 경제가 매우 확대되죠. 왜? 나라에서 쌀만 거두니까 이제 상인들을 사서 나라에서 물건을 사고, 이제 물건을 납품케 하는 이런 공인이라고 하는 애들이 성장을 하면서 대량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더라. 자, 국제통화기금 여러분 IMF 구제금융 신청을 했대요. 요거 딱 보면 떠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부 때 우리가 구제금융 요청해요? 김영삼 정부 임기 말에, 그쵸? 97년 겨울에 우리가 IMF에 구제금융 요청하고 그걸 극복했던 거는 그 다음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극복한다. 그쵸? 자, 답은 3번. 15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42년 10월 이윤재, 한징, 이금로, 최연배 등 요까지 보고 아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읽어보면 경찰에 검거됐대. 이 단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하고 표준어를 여러분 뭡니까? 조선어 학회. 그쵸? 우리가 옛날에 그 말모이라는 영화에서 나타났던 그 큰 사전 편찬을 시도하다가 해산당했던 단체의 모습 얘기를 수업할 때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용 보시면 답이 5번밖에, 그냥 내용 연결 자체가 5번밖에 안 되는 걸 알 건데, 조선어학회입니다. 30년대 활동을 쭉 하다가 1942년에 일제가 이 단체를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명분으로 이 단체 간부들을 투옥하고 결국에는 이 단체가 해산되는 모습이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해서 배웠던 거죠. 이 단체에서는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죠. 원고가 해산되면서 여러분 이제 서울 역사에 어디에 이제 숨겨져 있다가 결국에 광복 이후에 우리가 이 원고를 발견하면서 광복 이후에 편찬이 되는데 모습은 5번이고요. 독립문 건립했다. 독립협회 선지 되게 많이 나왔네요. 그쵸? 독립협회 활동이고,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창립했다. 정우회가 뭡니까? 사회주의 단체였던 정우회가 민족주의랑 필요하다면 손잡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신간회,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단체이자 31년에 나중에 해산되죠. 이자 우리가 이 합법적인 단체로서 일제강점기 때 가장 큰 좌우합작 단체였죠. 자, 오산학교, 대성학교. 자, 이승훈 선생이 정우주의 오산학교, 안창호 선생이 평양의 대성학교를 설립했던 게 신민회입니다. 그쵸? 우리가 최초의 근대 공화정체 국가를 수립하고자 주장했었고, 만주에 심지어 아까 전에 신흥강습소 만들었던 무관, 그러니까 독립운동 기지까지 건설했던 모습을 보였던 거. 고종퇴위 반대운동, 이거 쌤이 아까 전에 보안회 설명하면서 같이 했던 건데, 대한자강회라는 단체죠. 대한자강회는 전국에 지회를 설치하고 월보를 만들었는데, 요 단체도 여러분 단독 문제로는 못 나와요. 다만 오답선지로 가끔 같이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자, 16번. 밑줄 친 정책이 실시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일 전형적이고 쉬운 문제죠. 일제강점기에 10년대 헌병경찰, 20년대 문화통치, 민족분열, 30년대 민족말살통치라고 하는 우리가 황국신민화 정책이 나타났던 시기에 10년대, 20년대, 그리고 3, 40년대 모습을 구분하는 거. 자, 배제고등보통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귀농한 지식청년 김땡땡이가 조선 사람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창씨개명하네요. 창씨개명하면 언제야? 그쵸, 여러분? 30년대에서 40년대, 특히 30년대 중후반부터 나타났던 황국신민화 정책. 황국신민화 정책, 이거는 우리가 흔히 통치 방식에 있어서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시기. 여러분, 왜 민족 말살 통치 시기가 30년대 나타납니까? 20년대 했던 왜 문화 통치를 표방하다가 30, 40년대 왜 이러한 통치 방식으로 바뀌었어?
일본이 전쟁 또라이가 되니까, 그쵸? 30년대 초반에 만주사변 일으키고 중반에 중일전쟁 일으키면서 나중에 40년대 초반에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일본이 전쟁 또라이가 되죠. 전쟁 또라이가 되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다. 일본의 전쟁에 영광스럽게 물자 조달하고 영광스럽게 목숨 내놔라. 징용, 징병, 각종 공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3, 40년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본인이니까 김현정이 되면 안 되죠. 낚아물어야 되는 거지. 창씨개명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우리는 천황폐하에 신하된 인민으로서 충의를 다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암송시켰던 모습이 보이죠. 기분이 나쁘네요. 자, 통리기무하면 이거 뭡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개화추진기구죠. 1880년에 만들어졌던. 자, 3.15 부정선거에 항의한다. 여러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게 뭐예요? 그쵸. 이거는 1960년에 3.15 부정선거가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에 대한 저항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처음에 들고 일어나면서 시민들이 확산되면서 4.19 혁명이 나타나는 모습. 자, 쌍성 총관부 공격에 동원된대요. 쌍성 총관부는 뭡니까? 원간섭기 때 우리나라 천령 이북 땅을 몽골 애들이 들고 갔던 거였죠. 그걸 공격해서 천령 이북을 다시 되찾았던 것이 고려 말에 반원 자주화 정책편은 공민왕의 업적의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임술농민봉기래. 여러분 임술농민봉기가 뭡니까? 조선 말에 우리가 세도 정치 시기 때 너무나도 탐관오리들이 나타나는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이 시기 때 세도 정치 시기 때 농민들이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들죠. 탐관오리의 어떤 그 횡포로 모습을 봤던 게 삼정의 문란이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세도 정치 초기 때 순조 때는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고 그것이 결국엔 농민봉기를 굉장히 많이 확산시키고 자각운동으로 전개가 되면서 임술년에 나중에 철종 때는 세도정치 말에 완전히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났던 게 제주에서 함경도까지 임술년에 농민봉기가 나타나더라. 철종 시기 때. 임술농민봉기는 세도정치 시기입니다. 그쵸? 자, 17번 밑줄 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 사진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선거 과정을 감독하는 모습이야. 이 선거로 국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했어.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이 민주선거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 구성했던 게 뭡니까? 나라를 만들려면 헌법이 있어야 되니까 헌법을 만들기 위한 재헌국회를 구성했던 거죠. 그쵸? 참고로 1948년 5월 12일 우리가 5.10 총선거를 통해서 최초의 우리나라 국회에 재헌국회를 구성을 하고 이 재헌국회가 7월 17일 날 재헌절 헌법을 반포를 하면서 그 헌법에 따라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48년 8월 15일 날 수립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재헌국회에서 했던 거. 재헌국회는 그래서 48년부터 얘들은 임기가 2년이죠. 유일하게 50년까지 전개가 되는데 그럼 이승만 정부를 딱 수립시키는 국회네요. 그렇죠? 그럼 이승만 정부가 딱 수립되고 나서 초기 때 있었던 모습이 재헌국회 때 했던 거네. 그럼 이승만 정부가 딱 정부 수립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우리한테 선결해야 되는 과제가 두 가지 있었죠. 토지 제도를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농지개혁 그리고 친일파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을 만들죠. 그래서 이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헤이그 특사가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을사늑약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고종이 여러분 파견했던 거예요. 1907년에. 요거는 1905년이긴 한데 그리고 헤이그 특사 때문에 나중에 고종이 퇴위당하죠. 베트남 파병을 추진했다. 여러분 베트남 파병이 언제예요? 60년대 중반, 70년대 중반까지 박정희 정부가 경제성장하기 위한 외자 유치, 외국 자본 유치, 외국에서 우리가 돈을 좀 들고 와야지 경제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60년대 했던 가장 중요한 외자 유치 중에서 베트남 파병이랑 한일 국교 정상화 있었죠. 박정희 정부. 헌의육조를 채택했다. 이게 뭡니까?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나름대로 대한제국과 함께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근대적인 의회 제도를 하고자 했던 거. 하지만 고종이 이 헌의육조를 처음에 오케이 해서 의회 제도를 해보려고 했지만 수구 세력들의 보수 세력들의 모함으로 독립협회 해산당하죠. 홍문관을 설치했다. 웬일이니? 조선시대 나왔습니다. 그죠? 조선 성종이 그 이전에 있었던 세조가 집현전을 없앴던 걸 집현전을 다시 부활시켰던 게 리바이벌 버전으로 홍문관으로 만들어지더라. 그쵸? 자, 18번 밑줄 친 개헌이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이 자료는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독려하는 홍보물이다. 당시 정부는 국내외 정세 변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유로 개헌을 추진하였다. 자, 이게 무슨 개헌인지 알아야 돼요. 하지만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 국회의 발의 및 의견
비결 정족수를 높이고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답이 다 나왔네요. 3선 개헌이네요. 그쵸? 3선 개헌. 얘들아 3선 개헌이 뭡니까? 우리나라 6차 개헌이죠. 봐봐. 우리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고 있어.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여러분 우리가 일단 1, 2차 경제개발, 3, 4차 경제개발이라고 해서 60년대, 70년대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 5.16 군사정변 이후에 대통령 되기 전에 군부 시절 때부터 여러분 62년에 1차 경제개발을 통해서 60년대 막 경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5대 대통령 그리고 여러분 6대 대통령 하면서 2번 60년대 대통령을 해요. 근데 2번 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중임 제한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중임까지밖에 못하죠. 그러고 나니까 나 지금 경제성장하고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정부의 어떤 정권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3선 개헌을 요구하죠. 특히 이때가 대탕트 시대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약간 냉전이 완화되는 말이 60년대 말이 냉전 완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제 정세에 다변화되는 모습에 이제 빨리 적응하고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 한 번만 더 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박정희 정부에서 3선 개헌했던 모습입니다. 3선 개헌이 성공해서 세 번째 대통령이 하고 나서 바로 유신헌법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제를 그냥 간선제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기라는 것만 여러분이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정희 정부 시기 때 해당하는 건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그쵸? 3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봐봐. 5.16 군사정변으로 이 투스타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부 실시하고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부마민주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70년대 말에 79년에 12.6 사태라고 해서 김재규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부마민주항쟁이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박정희 정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됩니까? 19번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일단 민주화운동 3개 중에서 나오는 거 그게 4.19거나 4.19는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내고 이제 결국에는 3.15 부정선거 때문에 계기가 됐지만 이승만 정부 장기 집권에 저항했던 거죠. 이때 뭐 김주열 학생이 마산에서 여러분 앞바다에서 최루탄이 박힌 채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결국에는 이제 4.19라고 하는 전국 대학생 시위까지 나타나게 되고 전국적으로 이제 저항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5.18이라고 해서 우리가 5.18 민주화운동 신군부의 등장. 참고로 박정희 대통령이 11.6 시해당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 이후에 잠깐의 민주정권이 수립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모습이 보였지만 결국에는 12.12 사태라고 해서 79년에 이제 신군부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일종의 이제 유신헌법을 없애고 새로운 민주헌법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광주에서 특히 5.18 민주화로 나타났지만 이제 유혈 학살당하면서 여러분 5.18이 강제 진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부가 쭉 80년대 지속이 될 건데 이 전두환 정부의 어떤 그 지속 과정에서 계속해서 민주화는 계속해서 탄압당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가 없고 그래서 대통령제를 직선제로 바꿔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 과정에서 특히 딱 87년에 1월달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겨울에 학생 하나가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고문치사 당하면서 그걸 은폐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이제 누르는 4월 13일 4.13 호원 조치에 따라서 독재, 타도, 호원, 철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에 따라서 87년 6월 민주항쟁 나타나는 것이 6월 민주항쟁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 세 가지를 왜 쓰는 겁니까? 얘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한 문제가 항상 출제가 무조건 민주화 운동에서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 보시면 광주 힌트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시민군을 결성했대요. 계엄군에 맞서서 시민들이 어쨌든 이제 무력 진압에 맞서서 무장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 그리고 그럼 80년에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이게 5.18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광주 지역의 시민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답은 여러분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됩니까? 신군부 세력의 권력에 장악에 저항하였다. 그렇죠? 이걸 유혈 학살하고 신군부는 결국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전두환 정부로 넘어가겠죠? 자, 내각 책임제 정부 수립을 갖고 왔다. 여러분, 내각 책임제는 우리가 언제 했어요?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3차 개헌을 통해서 장면 내각이 만들어지는 내각 책임제 정부가 잠깐 있었어요. 그렇죠? 미스야 협정, 요거 뭡니까? 여러분, 이거 1925년 사건인데 여러분 연도까지는 모르더라도 미스야 협정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년대 무장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게 만주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 중국 땅이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사실 독립운동을 그렇게 탐탁지 않아 했었고, 그리고 만주에는 일본인들이 함부로 들어가서 이걸 갖다가 군인들을 보내서 진압할 수가 없으니까 만주 군벌과 일본 사이에서 여러분 체결됐던 조약이죠. 독립운동하는 한인들 꼬지르며 우리가 돈 줄게 했던 겁니다. 그쵸? 그래서 20년대에 만주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모습이에요. 11.6 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 부마 민주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부 내에서 일종의 분열이 발생했던 거죠. 부마 민주항쟁. 이것 때문에 11.6이 나타납니다.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 결정에 반발하였다. 신탁통치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때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20번 마지막이에요. 항상 나오는 20번 문제죠. 통일 노력 파트. 이건 선생님이 시험 문제 무조건 꼭 기억하라고 했던 게 뭡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통일 과정에서 나타났던 뭐 선언이라든지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우리가 최초로 남북이 통일 노력에 합의했던 것이 1972년에 유신헌법 계기가 되기도 하죠. 7.4 남북 공동 성명. 이때 최초로 우리가 3대 통일 원칙에 합의하죠. 그게 여러분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그리고 이 이후에 노태우 정부 때 좀 유의미한 게 나와요. 그렇죠? 노태우 정부 시기 때 나타났던 것이 3가지 세트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남북 유엔 동시가입. 그렇죠? 그리고 이때 불가침 조약. 그러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 서로 쌍방의 체제를 존중하고 서로 침략하지 말자라고 했던 불가침 조약. 그리고 그 이후에 뭐도 해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 안 지키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리고 나서 유의미한 게 여러분들 우리가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정부 시기 때 2000년에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나죠. 그쵸? 김대중 대통령이랑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죠. 그게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만났던 정상의 어떤 회담의 결론이 요 이제 선언으로 통해서 나오죠. 남북이 주장하는 연합제와 연방제의 교집합을 찾아서 최대한 키워보자. 그 이후에 물론 노무현 정부 시기 때 뭐 2차 정상회담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일단 유의미한 건 요것들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 봐봐. 46차 유엔 총회에서 159개 전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승인하였습니다. 우리가 노태우 정부라는 걸 볼 수 있죠.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있었던 건 뭐예요? 남북 기본 합의서. 이게 답이 됩니다. 국가총동원법은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렸던 38년의 사건이고,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있었던 거죠. 그쵸? 이거는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평화통일 그리고 자주통일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 3대 원칙.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여러분 1962년인데 박정희 정부 시기예요. 그쵸? 정확하게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 되기는 전이고요. 우리가 군정 때. 자, 그리고 경제개발 계획, 경제협력개발기구. 내신할 때 보면 애들이 계속 이거를 경제개발협력기구, 경제협력기구, 경제개발기구 막 지들 마음대로 쓰더라, 여러분. Organization for 여러분 Economic Corporate Develop입니다. 그러니까 Corporate 먼저 들어가고 Develop 들어가고 그런 기구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다라는 겁니다.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언제? 그쵸?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아시아에서 2번째로 우리가 OECD 가입을 했는데, 문제는 이거 하고 나서 우리 한편 너무 빨리 터뜨렸죠? 임기 말에 IMF 터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 답 2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문제가 조금 약간 유형이랑 달랐던 문제, 뭐 지역 문제라던가 아니면 늘 티피컬하게 나오는 어떤 선사 문제가 빠진다던가 이런 어떤 변화는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여전히 필수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정리만 한번 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겠다를 사실 보여주는 거고, 거의 독해력 수준 문제들도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래서 1등급 받는 데는 무리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죠? 한 번도 정리 안 하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한국사는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이게 빠르게 여러분 굵직한 것만 잘 돌려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름방학 때 시간 있을 때 짧은 강의 하나 들어가지고 개념 정리해서 9평 때 40점대 후반이나 중반 정도까지 유지만 할 수 있으면 그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여러분들은 고생 많이 했는데 이번 주말은 좀 쉬겠죠? 이번 주말 좀 쉬고 이제 또 다시 9평까지 달려봅시다. 고생 많았고 우리는 다음 해설 강의에서 볼게요.